1905년 5월 27일 러시아 발트 함대가 대한해협을 지나갑니다. 일본 함대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야간 항해를 선택했죠. 불도 밝히지 못한 채 도망치듯 조용히 움직이는 발트 함대. 하지만 병원선의 불빛이 일본 순양함 시야에 들어왔고 진해만에 결집해 있던 일본 연합함대가 일대 결전을 위해 출항합니다. 북동 방향으로 이동 중인 러시아 발트 함대와 남서 방향으로 다가오는 일본의 연합함대. 두 함대의 거리가 1km 안으로 들어오자 일본의 함대 사령관 도고 헤이아치로는 손을 들어 반원을 그립니다. 일본의 함대는 일제히 좌현으로 방향을 틀었죠. 가로로 늘어선 일본 함대를 향해 세로로 진군하는 발트 함대. 일본 함선들은 선두에선 러시아 기함을 향해 일제 포격합니다. 러일 전쟁을 일본의 승리로 매듭지어준 크로스 더 T, 정자 전법이었죠. 그런데 막강 전투력을 자랑했던 발트 함대는 왜 숨어서 움직인 걸까요? 그리고 거대한 함대가 고작 전법 하나 때문에 참패를 당했을까요? 러시아 발트 함대가 일본에 패한 결정적 이유는 그들이 지나온 바닷길에 있었습니다. 제국주의가 정점에 달해 있던 1900년 무렵 러시아 해군은 세계 4강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영국이 압도적인 1위였고요.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전력이 비슷했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력은 러시아 해군력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러함에도 러시아 해군이 일본 해군에 처참한 패배를 당했던 겁니다. 근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꼭 등장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영국인데요. 약한 일본이 강한 러시아에게 압승을 거둔 배경에는 또 영국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러시아 원정과 워털루 전투에서 연이어 패배하자 승전 4개국인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세계를 주도합니다. 러시아는 서구 열강들에 비해 근대화의 시작이 늦었음에도 인구, 영토, 자원의 힘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전 세계를 주름잡던 영국과 곳곳에서 부딪힙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부상을 막기 위해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약 100년에 걸쳐 러시아의 확장을 저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펼쳐진 두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을 그레이트 게임이라 부릅니다. 러시아는 군사력은 강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국가였습니다. 다른 열강들이 바다를 누비며 무역과 식민화로 막대한 부를 누렸지만 러시아에게 바다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만큼이나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북쪽의 넓은 바다는 얼음 때문에 배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북서쪽 끝에 자리한 무르만스크는 따뜻한 북대서양 해류의 영향으로 1년 내내 얼지 않고 현재는 러시아 북방함대 해군기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처음 조사한 게 1912년이니까 그레이트 게임이 한창일 때 이곳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당시 북쪽 바다는 버린 바다였죠. 러시아가 바다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길은 발트해입니다. 발트해에 자리한 발트 함대는 러시아 함대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죠. 함대가 창설된 1703년은 러시아가 스웨덴과 맞붙던 시기인데요. 치열하게 펼쳐진 대북방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루스 차르국이 러시아 제국이 되고요. 발트해와 닿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 대표 도시로 부상합니다. 발트해의 패권을 차지한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대서양이었는데요.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스웨덴과 덴마크 사이의 좁은 해협들 사이를 지나야만 합니다. 코펜하겐을 지나는 의레순 해협이 대표적이죠. 러시아는 대서양 진출을 위해 발트 함대를 집중 육성했고 세계 최강 함대 중 하나로 성장시킵니다. 덴마크 왕국을 압도할 해군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때 러시아의 대서양 진출이 불편했던 영국이 등장합니다. 대영 제국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 덴마크 왕국을 지원했고 영국의 지원 덕분에 덴마크 왕국은 러시아의 발트 함대와 겨룰 수 있었죠. 이후 발트 함대의 대서양 진출은 덴마크의 견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게다가 발트 함대가 자리했던 여러 항구 도시들은 부동항이 아닙니다. 겨울이면 바다가 얼어버리는데요. 그래서 현재도 발트 함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세빙 함대와 함께 운용됩니다.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러시아의 다음 선택지는 흑해였습니다. 1783년 일찌감치 흑해 함대를 창설하고 해군을 육성했는데요.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바닷길이 너무 좁습니다. 이스탄불 근처의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과 계속해서 충돌했죠. 19세기에 이르러 오스만 제국이 힘이 약해지면서 러시아는 흑해를 통한 바다 진출에 거의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흑해의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펼치는데요. 또 영국이 오스만 제국을 밀어줍니다. 러시아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압도적인 해군력에 밀려 참패했고 러시아 해군은 지중해에서 사라집니다.
러시아는 바닷길을 열기 위해 극동아시아에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편 전쟁의 중재자 역할로 1860년 베이징 조약의 당사자가 되는데요. 청으로부터 동해연안의 연해주를 넘겨받았죠. 러시아는 연해주의 최남단 블라디보스토크를 항구로 개발합니다. 태평양 함대를 블라디보스토크에 배치하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놓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 역시 완전한 부동항은 아니었습니다. 부동항을 갖기 위한 러시아의 갈망은 멈추지 않았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랴오둥 반도를 차지한 1895년, 러시아, 독일, 프랑스는 삼국 간섭을 통해 일본을 요동해서 쫓아냅니다. 러시아는 리순에 따뜻한 항구를 갖는 데 성공했고 러시아 극동함대가 리순에 배치됩니다. 만주 철도 부설권까지 얻어내며 드디어 대양 진출의 꿈을 이루게 된 러시아. 하지만 영국이 이를 그냥 보고 있을 리 만무했죠. 1902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다. 덴마크와 오스만 제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상대적 약소국인 일본을 밀어준 것인데요. 영국의 뒷배에 힘입은 일본은 1904년 2월 선전포고도 없이 러시아 극동함대를 공격합니다. 러일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의 공격을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는 기습 공격에 패배를 거듭했고 1904년 10월 전황을 바꿀 게임 체인저를 출동시키는데요. 저 멀리 러시아 서쪽 끝에 자리한 발트 함대였습니다. 발트 함대의 임무는 리순항과 극동 함대를 지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출동은 했는데 상황이 갑갑합니다. 발트해에서 황해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었죠. 가장 가까운 길은 발트해에서 덴마크의 해협을 통과한 뒤 도버 해협을 지나 지브롤터 해협으로 지중해에 진입해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인도양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요. 이 길의 곳곳에 숙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발트해를 빠져나올 때는 영국이 지원하는 덴마크를 지나야 했고 도버 해협도 영국을 거쳐야 했고 좁은 지브롤터 해협은 영국령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도 영국 것이었고요. 인도양을 지날 때에는 영국 식민지인 인도와 싱가포르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군사 충돌이나 통행 방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규모의 함대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수였는데요. 하나는 항구, 또 하나는 석탄이었습니다. 영국이 가는 길을 막지 않더라도 기항과 석탄 보급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길은 갈 수 없는 길이 됩니다. 러시아는 당시 중립을 자처했던 프랑스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지브롤터와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최단 항로를 포기하죠. 러시아는 함대를 두 부대로 나눕니다. 기항과 연료의 부담이 적은 배들을 최단 거리인 수에즈 운하로 보내고 무려 50만 톤의 석탄을 소모하는 주력 함대는 아프리카 대륙을 도는 초장거리 항로로 보냅니다. 발트 함대는 지중해로 가지 않고 프랑스 식민지가 많은 서아프리카로 향했고요. 아프리카 연안을 따라가며 희망봉을 통과합니다. 인도양에 들어온 함대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마다가스카르에 체류하고요. 역시 프랑스 식민지인 인도 차이나 반도를 통과하게 되죠. 자발적으로 세계를 돌며 위용을 가시했던 미국의 백색 함대와 달리 러시아의 발트 함대는 비자발적으로 세계 곳곳을 누볐는데요. 무려 3만 킬로미터를 7개월 동안 항해한 뒤 1905년 5월이 돼서야 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리순항을 지키기 위해 출동했던 발트 함대였는데요. 마다가스카르에 이르렀을 때 이미 리순항 함락 소식을 들었죠. 그러함에도 발트 함대는 계속 항해를 이어나갔습니다. 발트 함대만으로도 일본의 함대를 무찌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죠. 7개월을 항해한 발트 함대는 전열을 정비한 후 격전을 치르기로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것이 1차 목표였죠. 이러한 이유로 발트 함대는 야밤에 불을 끄고 조용히 항해했는데요. 두 가지 결정적 실수가 패전의 빌미가 되고 맙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병원선의 불빛이었고요. 두 번째는 석탄 공급선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발트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것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7개월을 항해한 뒤 바로 전쟁을 치르기는 어려웠고 극동 함대와 힘을 합쳐 공격하는 것이 상식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항로는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길은 최단 거리지만 발각 위험이 컸고 홋카이도 남북의 스가루, 라페루즈 해협은 멀지만 안전한 길이었죠. 그런데 고민에 쌓여있던 일본군의 중요한 첩보가 전해집니다. 상하이에 석탄 공급선 6척이 입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소식 덕분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석탄 공급선이 함대에서 이탈했다는 건 함대가 가까운 길을 선택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일본의 연합함대는 남의 나라인 조선 진해만에서 훈련하며 대한해협을 지날 발트 함대를 기다립니다. 야밤에 불을 끄고 조용히 항해했지만 일본은 이들이 지나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석탄 공급선에 대한 첩보가 러일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의 스시마 해전 승리는 결정적인 첩보와 해상 전술, 러시아의 방심과 동서 간의 이동 거리가 영향을 주었고요. 무엇보다 곳곳에서 러시아의 발목을 잡았던 영국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포 한 번 쏘지 않고 일본을 이용해 러시아를 몰락시킬 수 있었죠. 러일 전쟁은 한국사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데요. 러시아가 승리했다면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또 다른 무서운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수도 있고, 물론 반대일 수도 있겠죠. 바닷길 하나에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길과 바다의 이야기 도로시였습니다.